여보, 그래도 어떻게 간이식까지 해주신 어머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노인네 가진 게 내가 보기엔 최소 몇 억이야. 그리고 그 집,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그녀는 녹음 내용을 듣고 있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올해로 67이 된 오향미 여사는 요즘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40대와 50대를 관통하며 하나뿐인 아들 키우기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던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인생이 끝이라 생각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매일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던 그녀의 삶에 마침내 따스한 봄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형제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녀에게 유일한 의지처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공허함은 이제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문화센터 수업이 끝난 후 동네 카페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단풍 구경 가요. 작년에 내가 갔던 곳이 있는데 경치가 끝내줘. 그래요. 가을산이 제일 예쁠 때네. 우리 도시락도 싸가자. 아이고, 도시락은 무슨 그냥 식당 가서 먹어.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그녀의 하루를 밝게 물들였습니다. 여름이면 계곡을 찾아 백숙을 먹으러 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계절의 변화가 이제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그녀처럼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홀로 된 이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아픈 사연을 나누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손주 자랑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줄은 정말 몰랐네. 죽을 때까지 혼자 적적하게 살 줄 알았는데. 문화센터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하는 그녀의 눈가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순이 되어 찾아온 뜻밖의 행복에 그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오기까지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이른 죽음과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던 무거운 짐,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삶을 일궈내야 했던 고단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센터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예반에 등록하여 붓글씨도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익히면서 늦깎이 학생이 되어보려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녀의 제2의 인생에는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힘겨웠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향미 여사님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1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로 2명의 어린 동생들과 함께 남겨진 그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책가방을 내려놓고
생계를 위한 일터로 나서야 했던 그날, 그녀의 청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어떻게든 너희들 먹여 살릴게. 동생들의 불안에 찬 눈빛을 마주하며 그녀는 강한 척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8살의 어린 나이의 그녀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신이 가장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이웃집 파출부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녀는 동생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해도 동생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언니가 오늘 일 끝나고 학교 들렀다가 왔어.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영희 공부 잘한대. 정말? 나도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 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해도 동생들이 학교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식당 일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찬물에 담그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남은 음식을 동생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또 일하다가 손 다쳤어? 괜찮아. 금방 나아. 이거 봐. 오늘은 식당에서 남은 반찬도 좀 챙겨왔어. 시간이 흘러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보다는 급여가 나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단순 작업과 긴 노동 시간은 그녀의 젊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이 있길래 공장 일을 하나? 네. 동생들 가르치려고요.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동생들은 꼭 가르쳐야 해서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자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들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동생은 간호학교에, 작은 동생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인생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26이 된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언니도 이제 연애도 하고 시집도 가야지. 그래.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나도 내 삶을 좀 찾아볼까 해.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됩니다. 하필 그 시기에 공장에서 만난 한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키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그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상은 늘 같았지만 오향미 여사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키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남자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목공일을 하는 기술자였는데 공장의 기계 수리를 맡아 자주 그녀의 작업장을 들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차 그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야근하시나요? 네. 일이 좀 밀려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보이네요. 그는 자신의 일을 마치고도 늦게까지 그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일이 수월해졌고 무거운 짐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벼워진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쳤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꿈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비슷하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향미 씨, 우리 퇴근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제가 향미 씨 많이 좋아합니다. 그날 밤 공장 뒤편 작은 벤치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툴고 어설픈 고백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져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절대 혼자 맞서지 마세요. 제 뒤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향미 씨 하나만큼은 꼭 지켜드릴게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런 따뜻한 약속을 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짧은 연애 후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멋진 신혼집도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목공 기술자로서의 꿈을 키워갔고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는 꼭 좋은 집에서 지내요. 그래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남편은 자투리 목재로 작은 가구들을 만들어 살림살이를 하나둘 늘려갔고 그녀는 절약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녀와 남편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공장 기숙사를 나와 처음으로 꾸린 그들만의 공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남는 자투리 목재들을 모아두었다가 밤마다 작은 가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오늘은 신발장을 만들었어요. 어머, 우리 남편이 이렇게 솜씨가 좋은 줄 몰랐네요. 작은 신발장을 시작으로 식탁, 의자, 책꽂이까지 남편의 손끝에서 태어난 가구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가구들은 그들의 집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잔업과 주말 근무로 힘들었지만 젊음이 주는 에너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이 그들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열심히 모으면 느티나무 있는 마당이 있는 집도 살 수 있죠. 정말요? 그럼 감나무도 심어요. 가을 되면 감도 따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채워갔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꼭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했고 적금 통장의 숫자가 늘어갈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남편은 점차 목공일에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구점에서 주문 제작을 의뢰받기 시작했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녀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보너스 받으면 우리 장롱 하나 사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 새로 배운 기술이 있거든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의 꿈은 언젠가 자신만의 가구 공방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면 따뜻한 국을 끓여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요? 벌써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될까요? 적금이랑 은행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도 가질 거잖아요. 그녀는 임신 준비를 하며 더 나은 보금자리에 대한 꿈은 현실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모험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빠듯한 살림이 될 것을 알았지만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
그들은 마당에 작은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직 사람 키만큼도 자라지 않은 나무였지만 그들의 미래처럼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보,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아이도 많이 크겠죠? 그래요.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이면 이 나무도 아이만큼 자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느티나무가 앞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수많은 시련과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련의 시작은 바로 그들의 소중한 아이에게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오향미 여사와 남편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은 결혼 3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아이가 눈매가 참 맑네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이의 이름은 경원이라고 지었습니다. 또래보다 체구가 크고 건강했던 아이는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옹알이를 할 때 그들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방금 우리 경원이가 엄마라고 한 것 같아요. 정말요? 경원아, 한 번만 더 말해볼래? 첫 걸음마를 뗐을 때는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넘어질까봐 뒤에서 조심스레 따라다녔고, 그녀는 앞에서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네. 엄마 여기 있지? 아이고,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잘 컸네. 처음으로 사과를 먹던 날, 빨간 과육을 보고 신기해하던 아이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아이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일기장에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한 것도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던 그 집은 마치 경원이가 가져다 준 선물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경원이가 복덩인가 봐요. 이렇게 좋은 집도 구하게 되고.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와준 이후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마당에 심은 느티나무도 자라났습니다. 봄이면 새순이 돋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원아, 이 나무랑 너랑 누가 더 크나 한번 재볼까? 나무가 아직 더 크지만 곧 내가 따라잡을 거야.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원이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유치원을 몇 번이나 옮겨 다녀야 했고,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경원이 학교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요. 이제 많이 커서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잘 이끌어주면 되죠.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말이 없는 아이는 점차 다른 아이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곧 그들 가정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게 될 첫 번째 파도였습니다. 오향미 여사의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중 받은 담임 선생님의 전화는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경원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네. 우리 애가 무슨 일이라도. 경원이가 요즘 학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또래보다 덩치가 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이 경원이를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의 신발을 빼앗고 작은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경원아, 너 정말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한 게 맞니? 엄마가 안 사준다고 친구들 것을 뺏은 거야? 엄마가 안 사주잖아.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 와봐.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자. 운동화 사달라고 했을 때 한 번만 사줬어도. 그래도 그게 다른 친구 것을 뺏어도 되는 이유가 되진 않아.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일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을 하느라 아들의 학교 생활에 신경 쓰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경원아, 이제부터 엄마가 더 잘할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도 사줄 테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약속하자. 네. 남편은 이 일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그 운동화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우리도 참 못났네. 하지만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시 걸려온 전화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늘 불길한 예감을 동반합니다. 오향미 여사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빨리요. 우리 경원이가 무슨 일이에요?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토바이 사고였대요. 부부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양쪽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다행히 단순 골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치될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하다가 가드레일과 부딪혔고 그 너머에 있던 텃밭은 완전히 훼손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원아,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엄마 속을 이렇게 썩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 아파서 말 못해. 아들의 변명 같은 말에 그녀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늦게 귀가한다던 아들의 말을 무심코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텃밭 주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고 오토바이 주인도 배상을 요구하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원아, 너 정말 어떻게 살려고 이런 사고를 냈어? 어떻게 오토바이를 훔칠 생각을 했니? 대답 좀 해봐. 엄마, 미안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을 더 원망했습니다.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자고 있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그 오토바이가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까지 그러지 말아요. 저 자식 저거 언젠가는 더 큰 사고를 칠 놈이라고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에요. 다행히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당분간 일을 쉬면서 아들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다리를 주무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많은 걸 바라지 않을게. 제발 학교만 무사히 졸업해다오. 하지만 아들의 방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공부와는 거리가
먼 아들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을 육군 부사관으로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라는 말에 그녀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당신, 군대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녀석,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말뚝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기강도 배우고 각 잡힌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지 않겠어?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의외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아, 너 어디 취업하지 말고 부사관 한번 해볼래? 나중에 전역하더라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은 육군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던 날,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군 생활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했습니다. 부대 내 사격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최우수 대원으로 선발되어 휴가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가 부대 사격대회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책임감 있고 듬직한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기 복무 선발에서 탈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장기 복무 떨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군인이. 부사관은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전역한 아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당구장과 PC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아무리 조언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제 뭐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뭘 시작해요. 군인 월급 받는 대로 다 써서 한 푼도 없다고요. 그래도 6년 동안 일했는데 하나도 저축한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직장 생활로는 큰돈 못 벌어요. 200만 원 벌어서 언제 집 사고 장가 가요? 날이 갈수록 아들의 생활은 더욱 방탕해져 갔습니다. 두 부부의 어두운 미래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지만 그날의 전화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향미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낮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온갖 기계에 의지한 채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줘요. 우리 아들도 아직 어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뺑소니범은 잡혔지만 그는 돈이 없다며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돈 따위는 필요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살 수 있죠?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 한 달을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하나뿐인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아들이 있어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이랑 진단금 좀 나온 거 있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나 그걸로 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런 후레자식 같은 일하고 이 자식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냐? 3천만 원. 남편의 보험금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앞으로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아들은 사업 준비를 한다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오향미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몇 달이 지나도록 가게 오픈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원아, 가게는 언제쯤 열 수 있는 거니? 그게 지금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곧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후 그녀는 아들의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근데 경원아, 너 차는 어디 둔 거야? 집에 안 가져오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차 팔았어요. 아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전역한 군대 선임과 연락이 닿았는데 전역한 군대 선임이 주식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가게를 차리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아들은 3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선임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 돈 전부 주식에 넣었어요. 거기에 차까지 팔고 친구들한테 1,000만 원 더 빌려서. 뭐라고? 너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그렇게 홀랑 날려? 엄마, 내가 진짜 잘해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눈앞에 있는 빚만이라도 해결해주면 안 될까요? 당장 그 선임한테 전화해. 그거 아버지 목숨값이야.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4천만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고 아들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물류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해요. 뭐, 갑자기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사실 애가 먼저 생겨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데려온 며느리는 다행히 참한 인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의젓해 보이는 모습에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가, 이제 우리 식구가 될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그녀는 비밀 적금을 깨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물류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며느리의 영향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결혼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심하게 구토를 하더니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았고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아들의 진단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식하고 싶은데 혈액형도 안 맞고 빈혈이 심해서. 선생님, 제가 검사 받아 보고 싶습니다. 노란 황달 기운이 도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나이를 걱정했지만 검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행히도 그녀는 이식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혈액형은 달랐지만 이식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술 전날 밤 손주들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대요? 괜찮아.
금방 나아서 돌아올 거야.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녀는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 녀석아, 너도 이제 애 아빠잖아. 앞으로는 가정 잘 지키면서 살아. 수술 후 아들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녀는 나이 탓인지 회복이 더뎠습니다. 일상생활이 버거웠지만 아들과 손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말고 공기 좋은 데서 요양 좀 하는 게 어떠세요? 그래? 어디? 제가 아는 형이 추천해준 곳이 있어요. 항암 환자분들도 많이 가시고 피톤치드가 면역력에도 좋대요. 그녀는 아들의 배려심 있는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돈 쓸 곳도 없대요.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녀는 간단한 짐만 챙겨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오향미 여사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따라 들어가면서도 아들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 허름한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쉬다 오세요. 제가 내일 시내 가서 먹을 거 사올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시장을 보러 간다던 아들을 기다렸고 이틀째는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경원아, 어디 있니?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음식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물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전파가 잡히지 않았고 주변에는 인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거야? 산을 빠져나가 보려 했지만 험한 산세의 체력이 바닥난 그녀는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결국 다시 기와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면 더욱 무서웠습니다.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공포를 더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남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일주일이 지나자 음식은 완전히 떨어졌고 그녀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간까지 떼어줬는데 이게 내가 할 짓이냐? 죽음을 예감하며 누워있던 그때 기적처럼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곧 며느리가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렇게 말랐는데 어떡해요? 이제 그녀는 살았지만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한 오향미 여사는 수액을 맞으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틀어준 녹음에는 아들의 흉악한 본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떻게 간이식까지 해주신 어머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노인네 가진 게 내가 보기엔 최소 몇 억이야. 그리고 그 집,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그녀는 녹음 내용을 듣고 있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경원이 그 녀석은 내 친자식이 아니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젊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란 걸 알게 됐어. 그때 시애비가 입양을 권했지. 보육원에 가서 처음 만난 아기가 바로 네 남편이었어.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간이 아픈 것도 우리랑은 무관한 일이야. 남편 쪽도 그렇고 내 쪽도 그렇고 지병을 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어머님, 그럼 친자식도 아닌데 간이식을. 며느리는 더욱 세차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 내가 간 이식해 주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날 원망하고 자기를 갉아먹으면서 살았을 거야. 며느리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들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임신 중에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이혼하고 나면 저희는 어머님과 아무 관계도 아닌데. 아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랑 우리 손주들은 내 진짜 가족이야.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뒤진 서랍장들과 어질러진 집안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추천한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고 그날 저녁 미리 선임해 둔 변호사와 함께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아들은 문서를 찾으러 집에 들어왔다가 그녀를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아, 엄마가 어떻게 여기? 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러니? 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오향미 씨의 변호인입니다. 존속유기죄에 해당하는 고려장 미수, 사기죄까지 죄목이 상당하네요. 뭐야? 증거도 없으면서. 그때 며느리가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내보였습니다. 당신 처음 바람 폈을 때, 두 번째 바람 폈을 때, 어머님 고려장 모의했을 때 내가 다 모아뒀어.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교도소에서 아들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기회를 여러 번 줬어. 그런데도 넌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엄마, 그리고 너 그거 알아? 내가 두 돌 때 입양해온 아이라는 걸. 내 간이 아픈 건 내가 유전자를 잘못 물려줘서가 아니야. 제가 입양하라고요? 그럼 엄마가 간 이식을 해주실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래. 이 녀석아. 그런데도 그 큰 수술을 해준 거야. 엄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널 낳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널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으니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완전히 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난 후 며느리는 그녀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문서들과 통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문서랑 통장은 어디다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이 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남편이 지켜주고 있었어. 유골함 뒤편에는 그동안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문서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집문서와 진짜 통장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으면 맞서지 말고 자기 뒤에 숨어 있으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생전 늘 자신을 지켜주던 남편은 죽어서도 여전히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참 이상하지?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렇게라도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났네요. 제단 앞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는 것까지. 어머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애들도 있고. 그래, 이제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자. 며느리와 손녀들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늘 그랬듯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유골함을 정리하며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러 가요. 거기서도 우리 잘 지켜봐 주세요.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며느리와 손녀들과 함께할 미래, 그리고 그곳에서 찾게 될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주한 오향미 여사의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남편의 유골함도 새로운 보금자리로 모시고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에서 그녀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배우러 가요? 오늘은 할머니가 도자기 수업이 있어. 지역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한글 서예부터 스마트폰 활용법까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 배워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녀도 가끔 카페를 도우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가 만든 수제 쿠키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쿠키는 정말 특별해요. 손주들 키우시느라 익히신 솜씨인가 봐요. 그동안 살림만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미있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들과 함께 도예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빚은 도자기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빚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예쁘다. 그래. 할머니가 더 예쁜 걸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배워볼게. 지난날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문화센터에서 배운 서예로 남편의 재단에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었고 당신이 없어 새로운 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0이 넘어 시작된 새로운 삶.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오향미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줄이야. 삶은 계속되고 그녀의 이야기도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60대의 안승려 여사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남편과의 연애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가정은
세 자녀와 함께 나름의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부부처럼 때로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고, 그녀 또한 남편의 공장 일을 돕거나 집안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 자녀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으로 부모를 한숨 짓게 하면서도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불같은 성격 탓에 사춘기 시절 많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을 하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느라 들인 돈이 적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때문에 몇 년을 눈물로 보냈다니까요. 남편이 매로 훈육해도 보고 제가 무릎 꿇고 울며 타일러도 봤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 아들은 놀랍게도 차분해졌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성실한 직장인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한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며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챙겨드리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막내딸은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으로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고 오빠의 장난에도 제대로 대꾸 한 번 못할 만큼 소극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지내는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도 해보고 각종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도 시도해 보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언제쯤 활달해질까? 저러다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둘째 딸 민영이는 달랐습니다. 셋 중에서 가장 밝고 다정했으며 부모에게는 친구처럼 다가와 고민을 나누는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으며 특히 가족들을 챙기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오빠 방에도 한번 들러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민영이의 모습은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민한 오빠의 성격도 잘 다독이고 소심한 동생도 챙기며 중재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안승여 여사 부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는 둘째 딸에게 많은 의지를 했고 그녀 덕분에 가정의 화목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시간이면 민영이는 늘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시장을 보거나 막내 동생의 옷을 사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면 솔선수범해서 음식 준비를 돕고 친척들과의 자리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갈 무렵 그녀의 가정은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장 믿었던 둘째 딸에게 일어날 비극적인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봄날 한 청년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봄날의 어느 저녁 안승여 여사의 집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딸 민영이와 만나게 되었다는 청년은 첫인상부터 무척 건실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공손한 태도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형고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첫 만남부터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민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처음 민영이를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주변이 안 보이고 민영이만 보일 정도로 반해버렸거든요. 그날 바로 고백했는데 민영이가 한 달이나 저를 기다리게 했어요. 청년의 솔직한 고백에 안승여 여사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묻어났고 딸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부호 씨, 우리 민영이가 완벽하진 않아요. 부족한 점도 많은 아이예요. 그녀가 겸손하게 말하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제게는 민영이가 가장 완벽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제가 민영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요. 평생 민영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청년의 진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며 양가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청년의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와중에도 상견례에 참석하시려 애쓰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중한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사도는 힘겹게 기침을 참아가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승여 여사는 그 자리에서 따뜻한 답례를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두 집안이 한 가족처럼 지내요. 상견례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었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사위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돈의 진중한 인품과 겸손한 태도에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민영이는 그런 약혼자의 모습에 날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승여 여사는 이 결혼이 분명 옳은 선택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앞으로 그들의 가정에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안승여 여사는 두 사람의 신혼집 마련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시댁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혼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 신부는 그런 상황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알뜰하게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 보태줄까? 수도권의 전세라도 구할 수 있게. 그래,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우리도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젊은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도와주자고. 부부는 오랜 상의 끝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큰 돈을 받자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민영이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위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민영이와 함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안승여 여사 부부는 이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결국 신혼부부는 방 2칸짜리 전세집을 구했고 결혼식도 양가 친지들의 축복 속에 화목하게 치렀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1년이 채 되지 않아 첫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은 온 가족을 기쁘게 했습니다. 사위는 약속대로 민영이를 극진히 아끼며 살았고 첫 손주 창우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신랑이 정말 최고예요. 제가 입덧할 때도 매일 밤죽을 끓여주고.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댁의 형편이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위는 병환 중인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처가를 찾아와 장인 장모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맞이처럼 앞장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민영이의 동생들과도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안승여 여사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손주를 얻어 기쁨이 배가 된 상황에서 사위의 헌신적인 모습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갈 무렵 안승여 여사의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사위의 발이 되어 주던 차가 오래되어 걱정이었던 터라 새 차를 선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딸이 출산한 이후 사위의 출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잦았고 겨울이면 시동이 꺼지는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우리 사위한테 깜짝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인데? 차, 요즘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낡았잖아. 중간에 시동도 자주 꺼진다고 하던데 우리 손주도 태우고 다닐 텐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녀는 남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겨울이면 추운 길에서 차가 서버릴까 노심초사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새 차를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그들은 딸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거실에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공장 운영으로 번 돈으로 국산 중형차를 구입했는데 차 키를 예쁘게 포장해 작은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경서방, 잠깐 이리 좀 와봐. 사위가 다가오자 그는 정성스레 포장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내가 우리 사위가 너무 예뻐서 주는 거야. 비싼 차는 아니지만 우리 민영이랑 손주 태우고 다니기 딱 좋을 거야. 이제 배차하고 이걸로 바꿔 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사위의 눈이 상자를 열자마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저는 아직도 결혼할 때 해주신 돈도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런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안승여 여사는 사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도 남편의 팔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그녀는 사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딸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사위는 더욱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주말이면 새 차를 타고 처가를 찾아와 장인 장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손주도 데리고 나들이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차례 준비를 돕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하여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사돈어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렸고 특히 사돈어른의 임종을 앞둔 순간들은 모든 가족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이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돈어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안승여 여사의 가족은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사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결국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둘째 딸 민영은 자주 병원을 찾아 사돈어른을 간호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병원으로 직행해 밤늦게까지 사돈의 곁을 지켰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며 사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맛있는 죽 끓여왔어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민영이는 사돈의 입맛에 맞춰 매일 다른 죽을 끓여왔고 밤새 사돈의 등을 문질러 드리기도 했습니다. 안승여 여사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민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사돈이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안승려 여사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사도는 이미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돈, 이제 제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돈의 힘없는 목소리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쉽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참 행복했어요. 우리 민영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승려 여사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민영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사돈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영이 덕분에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이틀 후 사돈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위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던 사위였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도 사위의 우울은 계속되었습니다. 2달 가까이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고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묵묵히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챙기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위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안승려 여사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이 가정에 닥칠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안승려 여사의 생일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둘째 딸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이라 미리 전화했어요. 대전에 있는 수인이 결혼식 다녀오고 저녁에 뵐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네, 걱정 마세요. 맛있는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아빠랑 같이 나와 계세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보낸 약속 장소 문자 이후로 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 중이라 전화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여보, 민영이가 연락이 안 돼. 벌써 3시간째야. 에이, 무슨 일이겠어? 차가 막혀서 그러겠지.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도록 딸이 나타나지 않자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끔찍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모님 민영이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녀의 온몸은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잠시 말을 멈춘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도 정상적인 보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승려 여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녀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딸의 병실을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봐야만 했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딸을 보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영아, 우리 딸 이게 무슨 일이니? 의식이 없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고 남편도 딸의 발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딸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절망에 빠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에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재활치료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안승여 여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해서요.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재활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한가 싶어 남편과 상해 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1,000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고 매번 이유를 물으면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을 피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1,000만 원만 더. 민영아,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니? 우리도 이유는 알아야.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몸으로는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돈을 요구할 때마다 반복하는 자책의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나 진짜 죽일 년이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어느 날은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안승여 여사는 딸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어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영이가 이상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뭔가 수상해. 나도 그 생각이야. 쇼핑몰 한다면서 왜 사업계획서 같은 건 보여주지도 않고. 부부는 딸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지만 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전화로 연락할 때도 항상 서둘러 끊으려 했고 집에 찾아가려 하면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통해 집안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요양보호사도 뭔가 이상한 기색만 보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딸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매번 돈을 요구할 때마다 더욱 절박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결국 안승여 여사 부부는 딸에게 들어간 금액이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왜 딸이 이토록 절박하게 돈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안승여 여사는 남편과 함께 공장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민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딸이 보낸 마지막 인사 같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나 정말 죽고 싶어. 우리 창우 잘 부탁해.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사위에게 걸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영아!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린 어린 손주의 울음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달려가 보니 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서 손주가 엄마를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가. 다행히 119의 신속한 출동으로 딸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딸의 모습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병실에서 딸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정말 나쁜 딸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안승려 여사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 왜 이렇게 자책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영아, 엄마한테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딸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딸이 깊은 우울증 상태라고 진단했고, 당분간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안승려 여사는 손주를 데리고 잠시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어린 손주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자주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너무 아파해서 무서웠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그동안 요구했던 거액의 돈,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모든 것의 원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승려 여사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딸의 고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고,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안승려 여사는 손주의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린 창우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를 때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곧바로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멍자국들이 화장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딸은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영아, 이게 다 멍자국이구나. 엄마가 왜 진작 몰랐을까? 안승려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에 딸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딸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민영 씨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이 맞을 때마다 제가 지켜만 봐야 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요양보호사의 말에 따르면 폭력은 민영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폭력의 강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안승려 여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이 그토록 자주 돈을 요구했던 이유, 만날 때마다 긴 옷을 고집했던 이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안승려 여사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이제는 말해줘. 다 말해줘. 딸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남편이 주식 투자에 빠져들었고 실패할 때마다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돈을 요구할 때마다 폭력이 더 심해졌다는 것까지. 그날 이후 안승려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자신의 소중한 딸을 이렇게 학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의논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사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안승려 여사는 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우는 남편이 데리고 나갔고, 이제 딸은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달랐어요. 제가 사고 나고 나서도 남편은 잘해줬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한 방이다. 이걸로 우리 인생 역전시키겠다 이러면서. 눈물을 삼키며 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손실이 나니까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그 돈이 전부 주식에, 제가 돈을 안 빌려온다고 하면 더 심하게 때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더는 맞기 싫어서 결국 엄마한테 손을 벌렸어요. 안승려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낌새가 이런 끔찍한 진실이었다니. 하지만 엄마,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증거는 다 모아뒀어요. 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수개월간의 폭력 장면이 녹음되어 있었고, 병원 진단서도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맞을 때마다 녹음했어요. 진단서도 꼬박꼬박 발급받았고,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승려 여사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폭력의 소리를 듣다가 견딜 수 없어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됐어. 죄송해요, 엄마. 엄마 돈도 다 날리고,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여드리고. 딸을 끌어안은 안승려 여사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이 엄마가 미안하지. 왜 진작 몰랐을까? 그날 밤 딸이 보관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안승려 여사와 남편은 밤을 새웠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는 딸의 비명소리와 사위의 폭언이 가득했고, 진단서에는 멍자국과 골절 흔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을 사위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위를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마침내 사위를 마주한 날, 안승려 여사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그렇게 공손하던 사위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때려? 우리가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믿고 아꼈는데. 그녀의 분노에 찬 질문에 사위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반신불구인 와이프랑 사는 것 저로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위의 뻔뻔한 태도에 안승려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 민영이 잘못이라도 된다는 거야? 장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자가 장애인 아내랑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돈은 계속 들어가고 미래는 안 보이고. 그래서 내 딸을 때리고 돈까지 빼앗았다는 게 말이 되니? 사위는 여전히 당당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전 그저 우리 가정을 위해 투자를 좀 했을 뿐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안승려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 그게 무슨 투자야? 도박이지. 그것도 모자라 우리 딸을 폭행하고. 아, 진짜 시끄럽네요. 뭐 어쩔 건데요? 신고하게요? 해보세요. 전 초범이고 전과도 없어요. 많아봤자 집행유예예요. 사위의 뻔뻔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해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죠. 애도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갈게요.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그 순간 안승려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그녀의 손을 피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은 또 왜 이렇게 세세요? 역시 공돌이 마누라답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자리에서 그녀는 분노와 후회,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남편도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강력한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위를 철저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안승려 여사는 마침내 복수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즉시 휴가를 내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복수의 첫 단계로 사위의 직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번화가에 있는 1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첫째 아들은 미리 준비한 증거 사진들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멍들고 상처 입은 여동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 자식, 오늘 사회적으로 끝장을 봐야 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승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여기 형구호라는 인간이 우리 딸을 때린 파렴치한 놈입니다. 반신불구인 아내를 폭행하고 장모에게서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인간입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사위를 부르러 갔고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장모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하지만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형구! 너 이제 끝이다. 우리 동생 그렇게 때리고 폭행하던 증거 다 가지고 왔어. 한 장 한 장 다 보여줄 거야. 사위는 허둥지둥 사진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사진들을 목격했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제가 여기서 일도 못하게 돼요. 그래야지. 너 같은 놈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안 되지. 그때 사무실 대표 변호사가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증거 사진들과 정황을 듣고 난 대표는 즉시 사위를 호출했고 잠시 후 사위의 즉각적인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됐죠? 제발 그만! 사위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첫째 아들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됐다고? 이제 시작이야. 내가 매일 이 건물 앞에서 1인 시위할 거야. 네가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때까지. 결국 사위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짐을 싸들고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안승려 여사는 그제서야 조금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딸이 빼앗긴 돈을 되찾고 법적인 처벌까지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첫째 아들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말썽쟁이였던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난 사위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안승려 여사의 첫째 아들이 매일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돈을 반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 7천만 원입니다. 주식하면서 대출받은 것까지 다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사위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애원했지만 첫째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형,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네가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할 거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제발 그만. 이러다가 제가 어떻게 살아요? 너나 걱정해. 우리 동생 그렇게 때리고 괴롭힐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 안승려 여사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때는 말썽꾸러기였던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약속대로 매일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가정폭력범, 사기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그래, 말썽만 피우던 녀석이 이제는 이렇게 든든하네. 부부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사위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에 따르면 사위는 결국 동네를 떠나야 했고 여전히 주식 투자에 집착하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둘째 딸의 말에 안승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딸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안승여 여사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동안 딸이 모아둔 폭력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위도 더 이상의 추문을 피하고 싶었는지 순순히 이혼에 응했고 양육권도 딸에게 넘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민영아,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살자. 창우도 데리고.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딸의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말라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새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딸의 모습은 점점 더 안타까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거나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웃음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영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자. 안승여 여사는 매일 아침 딸의 방에 들어가 머리를 빗겨주고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길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손주 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밝아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모습에 불안해하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창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대. 보러 갈래? 처음으로 딸이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안승여 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이것은 딸이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지만 조금씩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창우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때로는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창우야, 엄마한테 와서 숙제하자. 비록 웃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가르치는 딸의 목소리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승여 여사는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도 다시 시작해야 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딸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창우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창우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다가왔습니다. 안승여 여사는 그날을 딸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입학식 전날 그녀는 딸의 방을 찾았습니다. 민영아, 내일 창우 입학식에 가보는 건 어떨까? 오랜만에 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아들 첫 입학식인데. 입학식 날 딸은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초등학생이야. 교복을 입은 창우가 달려와 안기자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승여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봤어? 우리 민영이가 웃었어. 그래, 드디어. 입학식 이후로 딸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우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가끔은 학교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나가 아들을 마중 나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재활치료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승여 여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활병원을 알아보고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반면 사위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지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동네에서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 결국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식 투자에 집착하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도박 수준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고 싶어요. 딸의 말에 안승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가 아닌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딸의 재활치료, 창우의 학교 생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민영이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엄마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게. 안승여 여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딸이 다시 두 발로 설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이 곁에서 힘이 되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모녀는 따스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